이게 그 신랑도 이제 예전에 기자여갖고 자기 조선일보 입사 준비할 때 이규태 논설위원, 뭐 사설집 뭐 이런 거를 열심히 읽었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옛날 사설집인데 지금은 지나서 보면은 사실이 아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조선일보를 안 믿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 책을 막 열심히 읽고 있길래 와서 보더니 이것도 조선일보 거네 그러더라고요. 어. 아, 조선일보사에서 출간했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예전에 그 LG에를 다닐 때 조선일보의 그 누구지? 아드님? 방종호 사장님? 젊으신 사장님이랑 뭐 이렇게 CIA 작업도 하고 막 음. 그랬다고 하는데 그닥 자기가 만나본 바로는 거의 뭐 대한항공 재벌가도 이렇게 조현민도 이제 뭐 광고 같은 거 많이 하고 LG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만나본 재벌가들은 다 이렇게 조금 조선일보나 대한항공은 그렇게 좋은 재벌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그래서 책은 어땠어요? 이 책을 읽으신 소감은 어떠세요? 이 책도 약간 구라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 뭐 이렇게 신랑이 저는 진짜 노태우 이렇게 기자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갖고 아니 이렇게 대단하신 물론 대통령이니까 대단하시긴 하셨겠죠. 근데 다 좋은 얘기밖에 안 써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신북방 정책 처음 만들고 고르바초프랑 만나고 수교하고 막 외교랑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그 와이프 영부인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여성상이시고 그래서 막 열심히 이렇게 있다가 신랑이 와서 이거 한 절반은 구라일 거라고 딱 그러니까 좀 그 뒤부터 이제 다 의심하게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다 완벽한 얘기밖에 안 써 있어서 그래서 저도 기자님이 이 루테오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기자님은 여기 있는 게 다 사실이라고 믿으시는지 기자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그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남편분은 이 책을 읽어보진 않으셨죠? 네, 안 읽어봤어요. 이게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인식이 그런 거예요. 제대로 음, 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군사 정권에 대한 기억이나 아니면 이제 네네네. 정치 자금 막판에 터진 그 대선 자금 문제 이제 그런 거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한 묶음으로 전두환이랑 비슷한 놈, 뭐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김선영 변호사님 남편분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시고 읽어보지도 않잖아요. 읽어볼 가치를 못 느끼는 거지. 그럼 네. 저놈은 그냥 이게 뭐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치워버리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시각이 보는 게 다수의 시각이고 우리 사회의 다수의 어떤 시각인 거고 우리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고 해서 이 책을 이제 구해서 읽어본 거죠.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우리 재복 씨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저도 뭐 우선 근황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이번 스터디 시작한 이후로 오늘 이번 책이 좀 가장 시간에 저도 쫓겨서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3월 달부터 대학원 수업 같이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방금도 오늘도 사실 수업이 조금 전에 30분 전에 끝나고 이제 바로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어서 하는 건데 어,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고 저는 그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책이 다른 책에 비해서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다른 책들은 보통 우리가 그 인물이 어떤 그 뭐 이제 성취가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인물의 어떤 성장 과정을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서 이래서 그랬겠구나 이 인물이 왜 이런 결정을 했겠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좀 재밌었는데 이 책은 물론 학원만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그 공약집 그리고 내가 공약을 이만큼 달성했다라고 이제 홍보하는 그런 것 같았죠. 우리 어디 무슨 뭐 어느 지역에 새로운 건물 만들어진다 이러면은 뭐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들 뭐 시의원 구의원 뭐 국회의원 할 거 없이 다들 자기 현수막 걸고 내가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노태우 정권 그 시기에 있었던 모든 업적을 다 나의 업적처럼 사실 그건 뭐 꼭 틀리지도 않고 뭐 꼭 다 맞지도 않은 말이지만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저 역시 노태우에 대해서는 보통 당시 뭐 물태우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존재감이 딱히 있지도 않고 그냥 그 전두환 정권의 뭐 마치 그냥 후반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만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책을 통해서 어 그래도 그 시기에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시기에 적합한 대통령을 뽑았구나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물론 그 배경을 보면 사실상 전두환과 노태우의 어떤 그 정권 이양 합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이 책의 제목처럼 전환기적 시대 군사 정권에서 민주정부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노태우라는 인물이 가진 그만의 어떤 그나마 좀 온화하고 조심스러운 성품 그리고 외교에 대한 그 인식 이런 것들이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래도 민주정부로 전달되고 또 남북 관계에서 위기감을 좀 완화하고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 책에 물론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은 노태우 정권에서 굉장히 그 정말 진보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펼쳤어요.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혹은 뭐 국민연금,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가 그런 정책들을 펼쳤던 그 내적 동기가 뭘까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은 전두환 다음에 했다고 하지만 전두환과 함께한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고 또 그 정부에서 굉장히 그 요직을 많이 했었던 핵심 인물이고 뭐 인자라고도 불릴만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전두환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좀 확 바뀐 180도까지 모르겠지만 한 160도 정도는 바뀐 정책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어떤 뭐랄까 그 전두환 정권의 몰락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지 어떤 건지 참모들 때문인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방 외교가 가장 큰 그 성과처럼 비춰지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고.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은 우리가 뭐 이원집 정부제 뭐 이런 모델 얘기하면서 대통령은 좀 외교나 국방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치는 총리가 하거나 뭐 그런 모델을 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당시에 뭐 총리나 이런 역할이 내치 부분을 좀 전담해 줬나? 이거는 이 책에 좀 충분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거 좀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책 읽고 나서 좀 인터넷 찾아보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내용인데 이제 그 6.29 선언이죠. 이때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두환이 오히려 이제 노태우에게 야 뭐죠? 운동장 선거하지 말고 체육관 선거하지 말고 민주선거로 하자라고 이제 한 거고 둘은 서로의 니즈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정권이 이양된 일종의 지지율을 인수인계한 듯한 게 악역과 이렇게 역을 좀 맡으면서 이렇게 한 게 보이는데 사실 모든 정부가 정권 말기에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는 이런 그 자기의 정책을 이어나갈 혹은 그 외에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지율을 인수인계할 대상과 그 방법을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전두환과 노태우가 물론 옛날부터 매우 밀접한 관계였지만 그것만 가지고 노태우를 정했을 것 같지는 않고 당시에 전두환이 뭐 국내적으로 혹은 미국으로부터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그거를
할 만한 적합한 인물이 노태우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시점일 텐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지지율을 정권을 인수인계하고 싶어 할까? 이게 좀 궁금했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보람 씨, 보람 씨도 책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재미있게 봤어요. 네, 재봉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노태우 전 대통령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이미지였는데, 뭐 본인이 쓴 회고록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네, 의외로 되게 굉장히 또 많은 업적을 남기셨구나. 뭐 그리고 물론 이제 굉장히 좀 그런 깔때기도 많이 있지만, 네, 그러면서도 또 되게 뭔가 좀 그런데도 뭔가 그래도 좀 솔직한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뭐 마지막에 특히 뭐 정치 자금 이야기들 뭐 그리고 이제 그 퇴임 후의 생활들 뭐 친구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재밌게 다가왔었고요. 그래서 뭐 정치 자금과 좀 기업과의 관계들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뭐 읽으면서 아무튼 여전히 너무 우리나라가 굉장히 진짜 정말 엄청나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또 너무 변하지 않고 무슨 그때 이야기가 맞나 할 정도로 예,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어쨌든 바로 이제 처음 열자마자 어쨌든 좀 바로 나왔던 게 언론은 장악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그 언론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것도 저는 되게 좀 재밌었어요.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뭐 그렇게 변함이 없었던 거는 좀 그 공직자들의 기득권 포기. 어쨌든 본인은 이제 노태우 본인은 어쨌든 뭐 본인이 5년 동안 한 일이 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또 지금 어느 정도 그 또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고 싶었고 어쨌든 개혁의 성패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 내어놓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말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사태들을 보면서도 네, 아직까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중요한 전환기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전환기 때 대통령이 되어서 그 민주화와 개방화라는 아주 큰 두 가지 현안을 함께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는데 또 그 중에서도 어쨌든 좀 그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 재벌과의 뭐 전쟁, 뭐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들을 그래도 개혁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뭐 많은 또 이제 개혁적으로 좀 추진한 바도 있지만 또 정말 계속 또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되게 어쨌든 그 서울 올림픽 이런 그때 시기와 겹치면서 뭐 국민체육진흥법도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생활체육으로 확장하려고 또 이제 나름대로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 거죠. 이제 뭐 그때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이 확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 엘리트 체육에 그게 남아 있고 이제 전반적인 생활체육으로의 확장도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또 그 신도시 건설에 관한 이야기들도 그 신도시 건설이 어쨌든 천정부지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서의 신도시 건설이라고 해서 건설부와 청와대 합작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건 역시도 예, 도대체 뭐가 변화가 되었나 지금까지 뭐 지금 계속 저는 이제 지금의 그 시대와 계속 좀 대비해 가면서 또 그 읽는 재미들이 있었어요. 특히 또 그런
뭐 합당 이야기도 나오고 뭐 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되게 또 재밌었던 게 그 어쨌든 본인이 노태우 전 대통령 본인의 인생의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화합과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화합에서 양보가 나오고 인내에서 포용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화합의 문제.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이 그 화합을 통해서 이끌어냈던 것들이 어쨌든 뭐 북방 외교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북방 외교 그리고 뭐 이제 뭐 어쨌든 적대 관계였던 공산권 국가들과 이제 수교를 맺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공산권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과 그 수교를 맺었던 그런 것들이 또 어쨌든 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또 나오면서 뭐 남북 기본 합의서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 외교에 대한 뭐 대응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 뭐 노사 정치 뭐 산당합당 뭐 6.29 선언 이런 거 나오면서 그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 뭐 이런 그 슬로건이 나오는데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 혹시 시대 전환 이 정당이 혹시 노태우의 이 슬로건을 좀 따라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무튼 너무 좀 그것도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참 용기를 뭐 그때 누가 하여튼 그걸 뭐 이렇게 슬로건을 해줬다고 그랬나요? 참 용기, 참고 용서하고 기다린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저는 좀 되게 좀 신선하고 재미있게 지금이랑 비교해가면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홍림 씨, 홍림이는 어떻게 읽었어요? 좀 얘기 가능한가? 음소거 키고 얘기할 수 있어? 최홍림 씨? 뭐 아마 애기 있고 뭐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오늘 옵저버로 고우영 비서관 들어오셨는데 혹시 음소거 키고 간단히 자기소개할 수 있으세요? 고우영 비서관이 오늘 이걸 아마 줌을 오늘 처음 써보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웅림 씨는 지금 상황이 계속 듣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카톡이 왔고 그다음에 고우영 비서관도 뭔가 지금 이게 마이크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화면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천천히 되면 나중에 또 대화에 참여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김선영 변호사님이나 이제 이게 너무 자화자찬에 그치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어떤 회고록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자기가 쓴 거니까 당연히 자화자찬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팩트가 아닌 걸 막 적진 않죠. 왜냐면 그러면 바로 전두환 보세요. 없는 사실 가짜로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서 재판에 회부되고 명예훼손 소송 걸리고 그래서 결국 그 부분 강제로 삭제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삭제하고 새로 재출간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대통령 회고록 좀 되는 내용에 명백하게 팩트가 아닌 게 막 들어가면 이 사회가 내버려두질 않는 거지. 난리가 나서 그 명예훼손 당한 사람들 소송하고 뭐 이렇게 하게 마련인데 노태우 회고록에 대해서 그런 전두환 회고록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까지 진행되지만 노태우 회고록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뭐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시각으로 본 거지만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업적을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뭐냐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랑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 지금 1년 남았잖아요. 거의 임기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고. 그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그 촛불 집회의 어떤 그 지지를 받아서 엄청나게 짜잔하고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나가는데 뭘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노태우 정부랑 한번 비교를 해보라 이거야.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노태우 정부는 아까 말했죠. 그 아파트 200만 호를 지었잖아요. 아파트 200만 호, 그러니까 분당을 건설하고 일산을 건설한 게 노태우 정부예요. 그리고 사실은 노태우 정부에서 분당과 일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서울에 이렇게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신규 주택 수요, 더 좋은 집,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신규 주택 수요가 상당 부분 분당과 일산에서 흡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200만 호 아파트 건설이 그 이후 10년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뭐 했냐 이거야. 3기 신도시 지금 그거 하나도 지금 삐걱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LH 직원들이 비리 저지른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거 하나도 지금 출범도 못하고 있는 지금 서로 아예 다 백지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오늘 김포공항으로 해서 서울 왔지만 사실 영종도 인천공항 세계 1위 공항이죠. 그 노태우 정부가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지으려고 할 때 엄청 야당이 반대했어요. 왜 쓸데없이 이런 데 돈 쓰느냐. 김포공항 확장하면 되지. 근데 사실 노태우 정부가 그것도 밀어붙여서 지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를 대표하는 세계 1위 공항이 됐죠. 뭐 그리고 KTX 도입한 것도 노태우 정부 때 한 결정이었고. 뭐 그리고 사실은 뭐 북방 외교의 성과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지금 남북 관계 못 풀잖아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남북 관계 처음에 정상회담 멋있게 빠방했지만 결국 뭐 남북 간에 수교했습니까? 뭐 평화협정 맺었나요?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물론 이제 탈냉전 시기와 막 겹쳤고 이제 소련이 몰락하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겹쳤다고는 하지만 헝가리부터 동유럽 여러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중국과의 외교를 수교를 해놓은 거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거고 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도 노태우 정부 때 한 거예요. 사실 지금 남북 관계 좋아졌다고 하지만 뭐 제대로 된 디테일 있는 합의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근데 노태우 정부는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남북 관계 거의 정전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김일성하고 직접 협상을 해가지고 다 맺은 거 아닙니까? 남북 총리가 만나서 우리 팀은 정세균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으로 건너가고 북한의 총리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협의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상회담이랍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하나도 못 하고 있죠. 뭐 등등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쉽지 않은 그 노태우 정부가 이제 당시에는 물태우라고 해가지고 엄청 비판받고 뭐 일제 정권 내내 뭐 계속 공격만 당하고 굉장히 유약한 정부였다고 많이 여겨졌거든요. 당시에 노태우 정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정부였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노태우 정부 이후에 등장한 김영삼 정부, IMF 맞았죠? 김대중 정부가 그나마 좀 비견될 만하다고 할 수 있죠. 비슷하게 이것저것 좀 남기고 무난하게 그래도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온갖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좌우충돌하다가 그냥 사실은 끝나버렸죠. 이명박 정부 뭐 대우나 뭐 4대강 사업 하나 했지. 박근혜 정부 4년 만에 탄핵 맞고 끝났죠. 문재인 정부 이렇게 생각해 보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역대 정권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가장 실속 있게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남긴 정부가 노태우 정부였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어, 그 성과들을. 어차피 정권이라는 건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나는 처음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나도 노태우 정부에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이게 뭐 이게 그냥 과도기적인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하나하나 돌이켜 보면 사실은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의 중요한 그 업적들을 많이 남겼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게 들더라고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성과를. 물적인 결과가 있어요. 일산이라는 도시가 있고 우리 신정현 의원님 들어오셨는데 그 일산을 노태우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분당 그 이재명 시장이 분당 그 성남시장이었잖아요. 그 분당을 노태우 정부에서 기획해서 만든 거고 이 아파트 200만 원으로 때려 박아서 사실 그 중산층의 도시를 만들어낸 거죠. 그 업적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일단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이 책을 보면서 특별히 느낀 점은 뭐냐면 노태우 정부 앞부분에 아까 그 김보람 씨 그 언론 자유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노태우 우리는 군사 정권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전두환 정권의 후반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정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이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자기의 업적, 자기 시대적 과제는 민주화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태우는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민주화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 정권에서 민주화로 넘어가는 과도기 정권으로 구상을 했고 끊임없이 민주화를 하기 위한 예비 조치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언론 자유를 보장했다는 거고 그게 지금 뭘로 나타나냐면 지금도 돌이켜보면 뭐가 있었냐면 노태우 정부 때 TV 개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정치인 풍자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일로 삼김이라 그래서 그 김대중 뭐 김영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종필 그 최양락이란 사람 아시죠? 최병서, 최양락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 성대모사를 하기 시작한 게 노태우 정부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일로 삼김이라 그래갖고 그 4명의 정치인에 대한 그 목소리 흉내 내면서 이제 풍자하는 개그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처음으로 공중파에서 나왔는데 그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 근데 지금 사실은 정치 풍자 프로그램 있나요? 지금 문재인 정부 이렇게 자유로운 민주화 정부라고 하지만 정치 풍자하는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있나요?
다 없어졌어요. 오히려 우리 사회가 되게 엄숙화되고 뭐 그러면서 그런 정치 풍자를 하기가 더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사실 어떤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자율 규제가 더 심하게 진영 논리가 더 심각해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가볍게 정치를 이렇게 바라보는 풍자가 더 어려운 사회가 돼버렸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그 예를 들면 노동 문제도 노태우 정부 때 임금 상승이 엄청 컸거든요. 그걸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해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9월, 10월, 11월 해가지고 엄청난 전국적인 데모가 일어나요. 노동 소요. 그러니까 노조가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임금 상승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최저임금 뭐 해가지고 억지로 임금 끌어올린 것보다 당시에 이렇게 그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임금이 쭉 급상승한 게 훨씬 더 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노태우 그 회고록에 보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군사 정권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업들이 막 불려가지고 아니 진짜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왜 공권력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노태우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파업들은 그냥 다 보장했고 그 결과 노사 간의 협상력, 힘 관계가 역전되면서 노조가 파업을 해버리니까 월급을 안 올려줄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서 정부가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다 때려잡았으면 박정희 정권 때처럼 그랬으면 노조가 그렇게 활동을 못해요. 근데 노조의 그런 활동을 노태우 정부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기업들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급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그 중산층의 형성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행위는 뭐냐면 3당 합당을 통해서 후계자를 김영삼으로 지명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외의 행동인 거죠, 사실은. 지금 미얀마 보세요. 아직까지도 군부가 안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군부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던가 아니면 군부 내에서 권력을 계속 물려주잖아요. 군부 내의 다음 후계자를 쳐서. 그러니까 전두환까지는 그렇게 한 거야. 전두환까지 자기 말 잘 듣는 2인자였던 친구이자 2인자인 노태우를 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다음 정권을 노태우하고 딱 넘겨준 거죠. 사실 노태우 입장에서도 그 1로 3김이라는 구도가 되게 좋았잖아요. 왜냐면 김영삼과 김대중은 끊임없이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87년 대선에 나타났던 그 야권의 분열상이 지금 안철수와 오세훈 계속 갈등하잖아요. 절대 이게 단일화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사실은 그 구도를 계속 이용했으면 얼마든지 노태우 정부에서 군사정권의 연장을 꾀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노골적인 쿠데타는 아니어도 민정당이 독자 후보를 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박태준 평전에 보면 박태준이 그런 식으로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박태준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군사정권의 연장인 거예요. 군사정권 4기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태준.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정권이 5년 더 갈 수도 있었던 거야. 실제로 박태준은 그러고 싶었던 거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노태우가 박태준한테 사인을 보낸 거죠. 너 나오지 마. 경선 출마하지 마. 너한테 차례 안 가. 나는 김영삼 지지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나와서 김영삼 삐지게 만들지 말고 그냥 포기해. 그렇게 해서 박태준을 주저앉힌 거죠. 자기 선배였던 박태준을 주저앉히고 그리고 정권을 그냥 김영삼한테 사실은 헌납한 거예요. 그게 노태우가 생각할 땐 가장 스무스한 민주화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군부 내에서 다음 후계자를 찾지 않고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지도자였던 그 노태우를, 김영삼을 자기의 후계자로 영입을 해서 3당 합당을 통해서 당 총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대선 자금을 몇 천억을 몰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김영삼이 와서 정치자금 도와달라고 하니까 실제로 3천억, 그래서 한 4천억 정도를 김영삼한테 몰아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김영삼이 취임식 날 뒤통수를 친 거지. 그 취임 연설부터 시작해서 이전 역대 정권을 다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기 정권부터 새로운 그 시대가 시작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문민정부라고 해서 그래서 육공화국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노태우 정부까지 육공이란 말을 썼는데 육공이란 말을 자기 때까지만 노태우 정부에는 이후에 사실 다 육공인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 육공인 거예요. 왜냐면 헌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육공화국인데 노태우만 육공이란 말을 쓰고 김영삼부터는 육공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문민정부라 그랬다가 국민의 정부라 그랬다가 참여정부라 그랬다가 또 문민정부는 신한국 창조라 그랬죠. 아예 새로운 한국이라는 거야.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제2의 건국이라 그랬죠. 또 전 정부를 다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라고 얘기하고 또 노무현 정부들도 또 말할 것도 없이 주류 교체론 얘기하면서 또 완전 새로운 한국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 또 건국절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그러니까 계속 매 정부마다 정권 새로 만들고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빵빠레를 울렸지만 결국에는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었고 뭐 등등 뭐 하여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노태우로서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오판인 거죠. 그렇게 해서 김영삼을 영입해가지고 권력을 넘겨주면 김영삼이 자기를 대접해줄 줄 알았던 거지. 그리고 김영삼이 어쨌든 같은 보수 세력 내에서 이 군부 정권 출신들과 이 민주화 세력을 적절히 어떤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융합시켜서 이제 그런 안정적인 보수 세력을 만들어서 정권을 계속 보수 세력이 이어갈 줄 알았던 건데 그게 아니라 김영삼의 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김영삼은 그냥 말 그대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굴에 들어간 거였고 내가 네 말을 들을 줄 알고 이러고 이제 겉으로는 2년간 이제 같이 당정 협의하면서 노태우 정부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듣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정권만 잡아봐라. 이 새끼들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권을 잡았고 실제로 정권 잡고 나서 하나에 다 이렇게 날려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금융실명제 하면서 이제 대선 자금 나오니까 이제 노태우 전두환까지 다 감옥에 보내버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 군사 정권을 청산을 해버린 건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노태우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뒤통수를 맞은 과정인데 노태우 대통령 자기의 주요 업적이 민주화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특이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도대체 너 왜 그랬니라고 물어보시면 도대체 아무도 노태우한테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노태우를 지지했던 TK 세력도 그걸 원하지 않았고 TK 세력은 TK 세력이 계속 집권하기 원했지. 그래서 김영삼 집권하고 나서 동네 고향 내려갔다가 엄청 욕먹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태우 정부 동안 TK 세력이 뭐 별로 덕본 것도 없고 왜 TK를 이렇게 괴롭히는 김영삼이를 후계자로 지명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드느냐라고 막 비난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이. 근데 노태우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수해야 될 몫이다 라고 오히려 그 고향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보통의 판단은 아닌 거거든요. 보통 일반인이 하는 판단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정말 자기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한 불이익까지 다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동남아의 군부나 남미의 군부랑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그 군인들이 군 정권을 이렇게 스스로 내놨냐라는 거예요. 혹은 미얀마 보세요. 아웅산 수치한테 내놨다가도 지네가 도로 접수해버리잖아. 또 지네가 아웅산 수치한테 권력을 넘겨준 거거든요. 그랬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지네가 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다시 정권 회수해 가잖아요. 근데 노태우 정권은 적어도 그러지 않고 진정성 있게 김영삼 정부한테 권력을 다 넘겨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김영삼이 어쨌든 민주화를 해나갈 수, 문민정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은 사실은 노태우 정부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노태우가 군사정권 더 이어가려고 악을 쓰고 독자 후보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 분열시키고 그렇잖아요. 김영삼과 김대중 계속 이간질시켜서 계속 분열시켜서 계속 대선 출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야당이 두 개를 딱 쪼개지면서 다시 또 뭐 박태준이나 이미지 좋은 군부 출신 인사 또 내세워서 또 정권 연장을 꾀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김영삼한테 적극적으로 정권을 넘겨줬다라는 거죠. 군부 내 반발을 눌러가면서까지. 그게 사실은 노태우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또 하나는 뭐냐면 87년 상황에서 87년 6월항쟁 상황에서 아마 노태우 회고록 상권에 나왔을 것 같은데 뭐 그 두 개의 한국이라는 투코리아 돈 오버 더 책 같은 데 봐도 나오고 군부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라져서 사실은 군부 내 강경파는 지금 미얀마가 하듯이 진압을 하려고 했어요. 군을 동원해서. 마치 80년 광주 사태처럼 광주 항쟁처럼 공수부대를 서울로 불러가지고 서울의 봄을 군사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다고. 실제로 탱크로 밀고 총을 쏘고. 근데 그걸 군부 내에서 온건파가 반대를 한 거예요. 우리 다음에 올림픽도 치러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이만큼 발전해갖고 지금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유혈 사태를 빚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안 된다. 라고 반대를 해서 막고 대신 그러면은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로 한번 선거를 치러보자. 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그게 이제 전두환의 아이디어든 노태우의 아이디어든 어쨌든 노태우를 비롯한 군부의 온건파 세력들이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는 세력을 누른 거야. 그리고 강경 진압을 못하게 지금 미얀마처럼 군부가 막 나가지 않게 막고 대신 이제 그거를 6.29 선언이라는 항복 선언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스무스한 민주화, 비폭력적인 민주화를 받아들인 거죠. 그 군부 세력이 분열하면서 그 분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어쨌든 노태우 장군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이런 노태우의 업적을 잘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87년 6월 항쟁 때 양김이 분열해서 정권을 뺏긴 게 너무 뼈 아픈 거야. 대다수의 국민들한테는. 그때 이 87년 6월 항쟁 때 사실은 양김이 합쳤으면은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둘 중에 한 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지지율 상으로만 보면 두 개를 단순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때 양김의 어떤 단일화 실패에 대한 충격과 허탈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38%밖에 득표하지 못한 소수파 정권인 노태우 정부가 등장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는 뭘 해도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저놈들은 그냥 우리로부터 정권 뺏어간 놈들, 전두환 정권의 연장,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가 잘한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냥 저 정권은 빨리 끝나야 되는 정권이고 정상적으로 다시 대선을 치러서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민간 대통령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야 그게 민주화다라고 이제 다들 기대를 했기 때문에 노태우에 대해서 별 기대감도 없었고 노태우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게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냥 얄밉게만 보이고. 그래서 사실 노태우 정부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외면해온 측면이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마지막에 보면 아주 목 놓아 외치잖아요. 한국의 식자들이여, 특히 언론인들이여 이러면서 왜 역사를 자꾸 그렇게 청산하려고만 하느냐. 그렇게 자학적인 역사관 뭐 다 나쁜 놈들이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또 전두환 심지어 자기까지 어쨌든 뭐 그런 우리 역사의 성공한 부분들을 잘 살려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마지막에 하고 뭐 그러시는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의 업적이 만만치 않은데 아까 말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그거야. 노태우란 사람이 국민 속에서 성장한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노태우는 철저하게 군부에서 성장한 지도자거든요. 군부 안에서 하나회 속에서 전두환의 비호 아래 전두환이 항상 좋은 보직을 가면 그 다음 자기 후임대로 노태우를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 특전사령관 무슨 뭐 보안사령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정원장도 안기부장도 그렇고 대통령 심지어 대통령까지 항상 전두환이 한 그 다음 자리를 노태우한테 물려줬거든. 그만큼 전두환과 노태우는 특수관계였던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친구예요. 평생 친구고 믿을 만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얘기 뭐냐면 국민들은 노태우를 몰랐다는 거야. 군부 안에서는 노태우가 실력자고 그 노태우 전두환 정권 안에서까지 계속 잘 나갔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전두환만 보였고 사실 노태우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갑자기 짠 하고 국민 앞에 등장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5년간의 임기를 통해서 뭐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는 그 87년 6월 항쟁의 단일화 실패로 인해서 너무 상처가 컸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의 업적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거기다가 퇴임 이후에라도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여기 보면 뭐 중국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또 노태우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 수 있는데 퇴임하고 얼마 안 지나서 한 1년밖에 안 됐나 그래서 그 비자금 사태가 터져버렸잖아요. 그 6천억 그 비자금 사태가 터지면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저 비리 저지른 놈 5천억 정치자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부정부패한 놈 이렇게 전두환과 같이 치부가 되면서 감옥 가고 뭐 이렇게 끝나고 나서가 또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가 국민 속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국민의 마음속으로 좋게 이렇게 들어갈 기회가 없이 그냥 바로 그러니까 정통성 사실은 노태우는 억울할 수 있죠. 아니 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나는 쿠데타로 집권한 게 아니라 국민이 선출해서 1등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40% 정도 얻었잖아요. 노태우가 한 38% 정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득표한 퍼센티지 비슷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자구도에서 1등 해도 당선되는 게 우리나라 제도잖아요.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이 정통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 투표로 직선제로 1등에서 뽑은 대통령이라 그 당시엔 소수파 대통령이라고 해서 엄청 비난을 하고 뭐 정통성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왜 정통성이 없어. 문재인도 40% 뽑고 당선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면 노태우 대통령에서는 정통성 시비는 사실 있기 힘든데 전두환과 같이 12.12 쿠데타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권력 근처에 간 게 쿠데타였으니까 일단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퇴임 이후의 도덕성 문제 정치자금 문제가 빵 터져버리면서 이 사람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질적인 업적을 많이 해도 정치인은 결국 도덕성이 있어야 돼. 도덕성이 없으면 우리 국민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거야. 닉슨도 정치인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거든요. 미중 수교도 하고. 근데 막판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날아가니까 아무도 닉슨 좋은 대통령이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태우 대통령도 임기 중에 사실은 사실은 굉장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서 도덕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노태우라는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되게 불행한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이 사람은 참 대한민국을 짝사랑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되게 짝사랑해서 자기 딴에는 되게 좋은 걸 했어.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걸 막 나긴 애국심을 가지고 막 했어. 근데 국민들은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 이 사람 혼자 대한민국을 짝사랑했어. 근데 국민들은 이 사람은 뭐야 이 새끼 뭐 정권도 쿠데타로 잡았고 당선도 양김이 분열해서 어부지리로 됐고 퇴임하고 나서 보니까 비자금도 5천억이나 챙겼네. 근데 사실 5천억 챙겨고 이 사람이 떵떵거리고 부자로 산 게 아니잖아요. 다시 연희동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한 1년 그냥 소시민으로 살다가 뭐 호강 누린 거라고 뭐 등산하고 동네 목욕탕 가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해외에 무슨 엄청난 무슨 섬이라도 하나 사서 거기로 가가지고 뭐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호사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소심하게 그 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꿍쳐놓고 돈이 많이 남았네 이러고 이제 훔쳐놓고 나중에 좀 좋은 일에 써볼까 하다가 그 실명제가 좀 빵 터지는 바람에 그냥 어씨 걸려갖고 감옥 간 거. 그리고 그 다 토해냈고. 사실 그거 자기를 위해서 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관행대로 꿍쳐놓고 있다가 걸려갖고 망신만 당한 거지. 사실 그게 뭐 자기가 무슨 개인적으로 치부를 하고 후사를 누린 것도 없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아방궁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뭐 부유하게 아주 사치스럽게 산 것도 아니고. 왜냐면 동남아나 남미의 독재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궁궐 같은 별장 짓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되게 불행한 국민들은 전혀 이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본인 혼자 어쨌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희생을 개인적으로는 감수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야. 근데 결국 그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임기가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퇴임 후의 삶도 굉장히 불행한. 지금까지도 되게 불행하잖아요. 아무도 노태우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고 존경도 안 하고 혼자 그냥 또 엄청 중병에 걸려갖고 지금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몇 년째 살고 있잖아요. 아직 돌아가지진 않았는데. 그런 거 불러보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그 5년간 대통령 했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도 그렇고 사실은 아들도 정치하려다가 아버지 그렇게 되면서 정치도 못하고 그냥 낭인 비슷하게 그냥 변호사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딸도 노소영 씨도 결국 최태원한테 이혼당했잖아요. 사실상 이혼. 최태원이 바람 펴가지고 젊은 여자 데리고 와서 딸도 가정생활이 파탄난 상태로 사실상 혼자 그냥 외롭게 살고 있고 뭐 그런 거 보면 노태우 가족이 그렇게 행복한 말년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참 호랑이 등을 탔던 사람으로서 잘못 내려왔을 때 자기 딴엔 하느라고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좋은 일 하고 이 정도면 또 문민정부까지 만들어서 삼파역을 하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지라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여전히 그 호랑이한테 잡아먹혀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다 할 평가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불행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불행한 대통령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다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임기 중에 했던 그런 업적들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재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뭐 그런 안타까운 좀 아쉬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최홍님 씨나 신정현 의원님 혹시 음소거 키고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좀 어떻게 말씀을 좀 해보시죠. 책을 읽으셨어요 혹시? 못 읽으셨죠? 저요? 네. 네, 사실 지금 이번에 읽은 건 아니고 논문 쓰면서 읽었던 책이라 이제 그래요? 옛날에 읽었어요 그러면? 예. 이 논문 썼을 때는 이제 상하권은 다 읽었었죠. 근데 논문 쓴 지가 벌써 6년, 7년이 돼가니까 기억을 되짚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래도 기억나는 대로. 그러시죠. 예. 우리 이제 윤범기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면 이제 그 정권 시기에 실제로 있었던 성과들을 두고는 재평가들이 사실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노태우라는 한 개인의 어떤 리더십과 정치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는 오히려 이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회고록을 비롯한 그 노태우 대통령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시대적 전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이제 군부 독재를 반드시 끝내는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임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선의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엄밀히 말하면 노태우 대통령은 어, 본인이 그토록 그 내치라고 하죠. 국내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을 품고 끌어안고 또 다양한 국내 정치에서 뛰어난 어떤 통일 정책 혹은 이제 민주화 정책들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사실은 본인을 그 전두환 정부의 군부 독재의 아류로서 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은 과거에 광주 항쟁, 그러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이후에 광주 항쟁까지 군부 독재의 일원이었죠.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두환으로부터 그 정권을 위임받은 군부 독재의 아류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본인은 마치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도 비슷하겠지만 이제 비슷한 워딩이겠지만은 군부 독재를 종식시킨 사람으로서 기억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선한 의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망과 욕심이 여기에 가미된 것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1982년인가 3년일 겁니다.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고 나서 서울 올림픽의 조직위원장이 돼요. 노태우가. 그러고 나서 이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은 1980년대 그 당시 올림픽들이 다 반쪽짜리 올림픽이었거든요. 그래서 LA 올림픽이나 모스크바 올림픽이 전부 다 이제 양 진영의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었었는데 이걸 지켜봤던 노태우가 과감하게 이제 결단을 했던 것은 사회주의권을 적극적으로 올림픽에 끌어들이는 것을 그때 당시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올림픽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우리가 불리고 있는 북방 정책이라는 것의 시발점으로 만들게 되죠. 대통령으로 취임되면서 본인이 이 북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87년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직선제로 인한 민주주의 전환기에 마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감히 보여줘야 됐고 그리고 그 시기에 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방 정책이었는데 이것도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의 정치적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그때는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시기였고 냉전 체제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사실은 북방 정책 가장 쉬운 거였죠. 왜냐하면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올림픽 조직위원장일 때 개인이 갖고 있었던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의 어떤 관계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어떤 본인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를 통해서 본인이 아까 말했던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해 나가는 어떤 역할로서 북방 정책, 물론 그 전에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책자 회고록 책자에 아마 76페이지인가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제 문제 의식들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겁니다. 그 76페이지 혹시 보시는 분들은 혹시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60대 과거의 권위주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감에 따라 시위를 일삼아온 대학생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면하게 정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판이었다. 그들은 남북 회담을 추진하였고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워서 반미 감정을 부채질했고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자경의식화되고 있었다. 투쟁 방식도 날로 폭력화되어 갔다. 이제 요 파트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어쨌든 아까 우리 앞서서 윤범기 기자님은 이제 강경파와 온건파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태우 대통령 개인에게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이런 대학생들 혹은 투쟁하는 어떤 시민사회를 놓고서 강경 진압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더십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 사람의 리더십을 우리가 소위 이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죠. 물태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의 리더십은요, 좋게 평가를 하면 남의 의견을 잘 듣고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되 강력히 밀어붙이지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의 좀 조언을 많이 구하는 스타일,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여론 수렴이 가장 잘 되는 대통령이라고도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의 성품 혹은 성격,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제재나 경계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했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사람의 참모들의 핵심 참모들의 어떤 어, 어, 충원 그리고 사실상 핵심 참모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이미 위임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루어졌던 아주 중요한 판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노태우 대통령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 참모들이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 윤범기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민주화의 결단들 혹은 대북 정책에 대한 전환기적 결단들이 있어 왔던 것이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뭐 박철원이라는 이제 인물, 그리고 잠깐 번뜩 생각이 안 나는데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던 그 당시 통일원 원장이었던 분인데 누구죠? 김동원이었나? 외교안보 수석으로 김종휘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김종휘는 박철원이랑은 항상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김종휘는 사실은 박철원이 가지고 있었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지금의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불렸던 햇볕 정책의 사실 첫 설계의 그림은 사실 박철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밑그림은 그랬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김동원 맞죠? 이름이 갑자기 안 나네. 임동원. 임동원의 첫 그림과 박철원의 그림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척점은 항상 김종휘였던 거, 그 지점도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박철원, 임동원, 그리고 이제 뭐 김종휘라는 사람도 여기 아주 핵심 참모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시기에 이런 중요한 핵심 참모들의 어떤 결정 권한을 철저하게 보장을 해줌으로써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핵심 참모들의 어떤 결정들이 노태우 정부의 어떤 민주화적 성과 혹은 대북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노태우 회고록의 학원과 또 박철원의 그 회고록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본인의 어떤 결정과 결단도 매우 중요했지만 사실은 그 시기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아까 말했던 민주화를 이뤄낸 첫 대통령이고자 했던 욕심, 그리고 군부 독재의 아류로서의 평가를 끝내고 새로운 어떤 정권을 창출해내는 좋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심, 이것을 채워주기 위한 국제 정치의 여건들이 너무나 잘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87년 아까 말씀도 하셨고 77 선언도 6.29 선언도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이러한 선언들을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앞서서 강력한 민주화의 욕구 그리고 통일운동의 욕구들을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감으로써 이렇게까지 세게 나가? 야, 이렇게까지 진보적으로 정책들을 펼칠 수 있어라고 해서 오히려 시민사회를 당황케 만들었던 정책들을 초반에 펼쳤던 것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서울올림픽의 성공과 국방정책의 성공, 그리고 경제 성과를 이뤄냈던 성과를 냈던 것인데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을 이제 면밀히 살펴본 결과는 그의 성과는 결과적으로는 국제정치적 요인의 상당 부분 이제 기인했던 것이 성과로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고 한 개인으로서는 철저하게 위임하고 권한을 보장하되 이에 대한 조정 역할 정도로만 본인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훌륭한 참모들의 역할들을 하게끔 만들어줬던 리더십 정도가 좀 두드러지는 역할이었던 것 같다. 뭐 그 정도 제가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정인 의원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태우 정부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그 권한을 충분히 보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박철원하고 김종휘 그 둘이 서로 사실은 이제 갈등하면서도 어쨌든 북방외교라는 큰 업적을 만들어낸 게 사실이고 임동원은 사실 김대중 정부 때 중용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임동원이 원래 육사 출신이에요. 임동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키워내서 외교안보 전문가로 만들어낸 건 노태우 정부 때라는 거지.
그만큼 어쨌든 이 군부에서 키워낸 인물을 사실 김대중이 데려다 쓴 거죠. 그건 김대중의 용인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임동호 같은 사람도 만들어냈고, 또 하나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이 책에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노태우 정부 때 경제수석이었어. 청와대 경제수석. 그래서 사실은 노태우 정부가 외교안보는 박철원과 김종휘한테 맡기고 경제는 김종인이 한 거예요. 노태우 정부에서 했던 그런 여기 국민연금, 뭐 국민의료보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김종인이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많이 했던 것이. 근데 그렇게 하게끔 노태우 대통령이 그냥 권력을 4년 5년 동안 청와대에 데리고 있으면서 다양한 걸 뜻대로 해볼 수 있게끔 이제 국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준 거지. 그때 김종인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국정에 많이 반영됐고, 그래서 김종인이 지금도 이렇게 뭐 이렇게 보수 세력의 거물로 돼서 비대위원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가 생긴 게 사실 노태우 정부 때였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 위에 국회의원 5번이나 비례대표를 한 것도 다 노태우 정부 때 사실은 경제수석하면서 했던 업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평가돼서 국회의원으로 계속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만 더 첨언을 좀 해도 될까요? 네네. 중요한 성과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남북기본합의서예요. 이제 그 전에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남북 간의 이제 합의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일컬어지는 김대중 정부의 합의서, 그 이후에 뭐 노무현 정부의 합의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합의서와 합의 과정에서의 골자는 사실은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 남북기본합의서를 읽어보시면은 이보다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합의서는 없을 거예요. 이대로만 진행이 되면 남북관계는 통일의 관문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저는 이제 골자를 갖춘 합의서라고 보고요. 대부분 여기에서 골자를 따와가지고 합의안을 만드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후에는 만들어지죠. 그 유명했던 6.15 선언도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의 골자를 일부 따와서 선언문을 만드는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 당시에 어쨌든 가장 또 재미난 것은, 요번에도 이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가지고서 강력한 비판 성명을 냈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한미연합훈련 중단한다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에서. 근데 노태우 정부에서는 그 당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하죠. 하지 않겠다. 예, 선언을 하고,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상당 부분의 신뢰를 끌어냅니다. 사실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라면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 그래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대통령들은 항상 육사 그 졸업식 할 때 가서 이제 인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졸업식에서 이제 중요한 멘트도 하고요. 그 육사 교장이 앞에서 이제 경례를 딱 하는 장면들이 항상 이제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아까 말했던 북방 정책, 사회주의 국가의 교류, 북한과의 어떤 교섭과 이런 어떤 전환기적 어떤 노력들을 한 노태우 대통령을 향해서 그때 육군사관학교의 총장이 거수경례를 거부합니다. 예. 이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항명의 어떤 제스처였죠. 그럴 정도로 노태우 대통령 스스로가 육사 출신이고 군부 정권의 어떤 아류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또 그만큼 내부의 저항을 온몸으로 또 버텨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윤범기 기자님 말씀처럼 이 해당 정부의 평가는 달리 우리가 좀 봐야 될 여지들이 아주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최홍님 씨 어떻게 음소거 켜고 잠깐 얘기 가능하신가요? 혹시 아기 때문에 어려운가? 얘기 좀 가능하세요? 뭐 다시 돌아오네요. 네. 용님이가 뭐 애들 보느라 뭐 어쨌든 아마 신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잠깐. 네. 저 얘기 다 듣고는 있었는데 참여는 못했었고요. 애 보는 것 때문에. 이제 책은 저는 어느 정도 다 봤고, 특히 이제 윤 기자님이랑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공감되는 게 많아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신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책에 따른 노태우 대통령은 시대를 앞서는
비저너리한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엔 시대의 흐름을 이해했고 그 흐름에 맞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고 거기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규정했던 국내외의 그 여건은 국내에서는 분출하는 민주화 요구, 국외에서는 이제 냉전이 탈각되는 상황 요거였죠. 그래서 그 환경을 이해하고 거스르지 않는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쨌든 그런 관리자 역할을 잘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국내에서도 나름 민주화와 분출하는 경제 그 자유에 대한 요구 같은 거를 잘 수용을 해서 상황에서 맞춰서 북방 정책을 펴가지고 그 사회주의권을 대폭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올림픽도 잘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한국의 외교의 지평도 넓히면서 북한과는 상당히 진보적인 기본 합의서까지 체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주변 참모들의 좋은 도움을 잘 받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대통령들은 과연 그런 좋은 여건을 등에 업고 참모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을 해왔나?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탄핵의 반대 입장에서 아주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최초의 막 70%의 지지도를 얻으면서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았는데, 그때 그 전문적인 기술 관료 내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정책을 잘 집행했나? 라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대통령들께서는 다 비슷한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평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정권 시절의 리더들은 정통성은 없지만 그런 전문적인 기술 관료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그게 경제가 됐건 외교가 됐건 정책을 잘 펼쳤고, 민주화 대통령들은 좀 그러지 못했다. 근데 저는 그게 왠지 생각을 해보면 군부 독재자들은 특정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많이 써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별로 안 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빚을 졌다면 군부 독재라는 원죄 때문에 미국과 국민에게 빚을 졌죠. 그래서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 대정책을 약간 뭐 이렇게 좀 하고 국민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경제를 살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민주화를 수용하거나 했던 것 같은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은 되게 오랜 사회 동안 군부 독재의 압력을 받으면서 자기를 지탱해준 자기 주변의 참모들과 특정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빚진 게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 빚을 본인이 집권하면서 자리를 나눠주거나 영향력을 제공하면서 좀 갚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그 같이 활동한 민주화 세력 분들은 이제 헌신적인 어떤 태도와 삶에 존경받을 만한 삶은 있지만 거꾸로 대외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요구되는 어떤 식견과 경험은 좀 부족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말을 더 중용하면서 듣고 오히려 기술관이나 전문가들의 말을 좀 누른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책 실패로 좀, 내지는 정책 실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그 시대적 흐름 내지는 국민의 지지를 정책화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윤 기자님이 되게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노태우는 혼자 짝사랑하다 끝난 이유가 그냥 평생 군부 안에 있다가 갑자기 띵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끝났지만, 거꾸로 그 사람은 그래서 뭐 더더욱 좀 이 그 성과로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같고, 정통성을 갖고 시작한 민주화 리더들은 좀 그러지 못한 아이러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해보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양쪽의 그 요구를 모두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달성하신 리더는 DJ 정도? 제가 보기엔 DJ 정도? 예. 근데 DJ도 그 실제 본인이 집권해서 그렇게 하기까지 역경이 좀 있었죠. 그 뭐지?
양김 분열 그때 한번 지탄 한번 세게 받았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 선당합당하면서 대선이 되는 걸 보고 또 한번 충격을 받고 이 두 가지 좀 겪으면서 DJ는 약간 숙련되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같은 노씨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 참여정부에서 가장 비저너리한 정치인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시대적 흐름을 잘 읽고 자기 지지 세력에 반대되는 그 어떤 정책이나 노선도 딱 그 본인이 파악하고 이제 끌어나간 그런 지도자였는데 주변에서 받쳐주지 못했고 노태우는 비저너리 하진 않지만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 잘 모르니까 주변 사람 얘기 잘 듣고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좀 잘 이끌어 나간 게 아닌가. 예. 제가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됐지만 오늘 모임에서 제가 얻은 느낌은 이 정도입니다. 맞아요.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노태우 정부 때 그 참모로 활약했던 사람 중에 저희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중에 김학준 교수라는 사람이 여기 공보수석, 뭐 정무수석으로 나오는데 그분이 사실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굉장히 뛰어난 교수였거든. 근데 이제 그리고 외교학과에 노재봉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또 한국의 비스마르크라고 불릴 정도로 또 외교학과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교수로 유명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학준, 노재봉이 아주 그 서울대 정치학과 외교학과의 투탑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교수이자 뭐 강의도 엄청 잘하고 뭐 아주 그냥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다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가서 뭐 한 자리씩 하고 총리하고 장관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 그 노태우 정부에서는 이렇게 잘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학교로 못 돌아왔어요. 노태우 정부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원래 서울대 교수들은 장관하고 잘만 돌아가잖아요. 조국 교수도 심지어 자기 돌아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서울대 학생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어디 군사정권에 참여한 교수가 다시 서울대에 와서 교편을 잡느냐. 그래갖고 데모를 해서 김학준, 노재봉이 서울대에 못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서울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무슨 이렇게 뭐 강사 같은 걸로 이렇게 떠돌다가 뭐 동아일보 사장도 하고 뭐 결국에 그 일도 잘 나갔지 그 양반들은.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서울대에 들어온 교수들이 솔직히 그분들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다음 세대 제자들이 우리는 손해를 좀 봤지. 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 고우영 씨, 고우영 비서 오늘 옵저버로 오셨는데 혹시 음소거 가능하세요? 지금 음소거 킬 수 있어요? 잠깐 자기소개 혹시 하실 수 있나? 고우영 씨 음소거 키고 잠깐 본인 소개 좀 할 수 있으세요? 고우영 씨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 줌을 잘 못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진아 의원님. 김진아 의원님도 오늘 옵저버로 들어오셨는데 지금 막 들어오셔가지고 약간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음소거 좀 잠깐 키시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김진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본인 소개, 오늘 제가 책을 구하지 못해서 옥토버로 왔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원으로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진아 의원님은 제가 그 매일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미래주자 등용문이라는 코너를 할 때 여기 계신 신정현 의원님의 추천으로 제가 이제 모셔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던 그 경기도의원이시고 그 인터뷰했을 때는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죠 원래 바른미래당으로 도의원을 하셨는데 바른미래당이 지금 없어져 버려서 지금은 뭔가요? 지금 민생당으로 바뀌었고요. 민생당 크게 존재감은 없습니다. 네. 국민의당으로 같이 안 따라가셨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저는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뭐 크게 따라가거나 할 수 있는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기존의 바른미래당 이제 민생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민생당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냥 민생당 소속으로 계속 있게 되신 거군요. 네,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우영 씨도 일단 음소거 키셨는데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고우영 비서관님? 뭔가 되게 난항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소거는 켰는데 처음에 이 줌을 잘 모르면 고생을 해요. 네. 고우영 비서관님 어떻게 간단히 얘기 가능하세요? 어려운 모양이네. 고우영 비서관은 그 박성준이라고 저희 중구 국회의원 있잖아요. 우리 MBN 있는 동네 JTBC 아나운서 앵커 하셨던 박성준 의원실에 최근에 비서관으로 이제 들어가셨고
우리 정치학과 후배예요. 서울대 정치학과 03학번쯤 되고, 그다음에 로스쿨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강남 쪽에서 민간 투자 회사를 친구들이랑 만들어서 그 전업 투자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 다시 전공을 살려서 정치 쪽으로 입문을 하셔서 지금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게 되신 분입니다. 사실 아까 그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아까 잠깐 낮에 만나서 차 한잔 했는데 차 한잔 하면서 그냥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이제 관심 있다 그래갖고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아마 음소거가 안 돼갖고 음소거를 풀지를 못해서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가능하면 한번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재복 씨 어떻게 이재복 대표님 어떠신가요? 오늘 맞아.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짧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소감 혹은 좀 더 토론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안전위원회라고 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 정책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무실은 국회 바로 맞은편에 금산빌딩에 있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면 거기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처음에 많은 분들 오시기 전에 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신정은 의원님이나 최용림님이나 또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들 다 비슷한데 저도 이제 노태우라는 대통령이 전환기적 시대에 군사정권에서 민주정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노태우가 가졌던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가 잘 긍정적으로 발현된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최용림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민주정부에서는 그 정책이 잘 성공하지 못하나 그 원인을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그 지지자뿐만 아니고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룹 자체가 워낙에 똘똘 뭉쳐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집단 사고의 함정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는 저는 이제 비단 민주화 정부뿐만 아니고 군사 정권에서도 어쨌든 그 정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룹들이 매우 소수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졌었던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어디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의 의견에 더 경청하게 되고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런 노태우의 캐릭터와 시대적 상황이 맞아서 우리가 이전에 거의 몰랐던 노태우의 정부의 성과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우리나라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상황이 국방 외교에 유리한 상황이기도 했고 또 내치적으로 본다면 사실 복지 정책이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5공화국까지 굉장히 억눌려 있었던 민간 역량의 일종의 기저효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민간 영역의 역량이 갑자기 늘었다가 주는 게 아니다시피 민간들은 뭐 기업이나 우리 보통 시민들도 다 역량이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그 억눌렸던 것들을 이제 해소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 중산층이 늘어나는 그런 걸로 대표되는 뭐 마이카시로 대표되는 효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주식이 폭락했을 때 주식을 잘하든 못하든 뭐 좋은 기업이든 뭐 안 좋은 기업이든 간에 다 주식이 확 올랐던 것처럼 하지만 지금만 봐도 이제 또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대선이 1년 남았죠. 딱 거의 1년, 내년 3월 19일인가요? 그런데 1년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말로 비전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특정
그런 집단 사고에 빠지지 않고 노태우 대통령처럼 지금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각자 후보 중에는 누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요즘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 정치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미 캠프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있었고 그때도 윤 기자님이랑 또 만났었는데 그래서 마크맨이셔가지고 그때는 제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후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확 안 보이다 보니까 내가 캠프에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명확히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 책을 계기로 저도 그런 고민,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또 그에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우리가 다음에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어차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방금 전에 하신 얘기도 되게 재밌는 얘기죠. 지금 대선 딱 1년 앞두고 있으니까 노태우 같은 합리적인 대통령이 필요한 건지 노무현 같은 비전이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건지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한국 현대사 인물 탐구를 하는 이유는 그 인물로부터 뭔가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장점이든 단점이든 뭐 반면교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든 거라도 어쨌든 뭔가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노태우 회고록을 보면서 노태우 대통령을 같이 공부해 보면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보람 씨는 어떠신가요? 보람 씨. 네, 같은 책을 보고 또 이렇게 평가가 또 배경과 이렇게 또 달리 평가되는 게 말씀들 듣고서 재밌었고요. 자기소개도 좀 제공님 해주시고 자기소개. 네, 저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츠시타 정경숙이라는 곳에서 다음 달에 4학년으로 가는 김보람입니다. 그래서 제공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내년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또 대통령 후보 뭐 이런 것도 같이 얘기 나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워낙 또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계속 얘기 나온 대로 오히려 저는 좀 더 이 과소평가가 되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사실 박정희 때도 어쨌든 이게 보수와 진보에서 엄청나게 극렬하게 갈리잖아요. 그 평가가.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는 순간은 당연히 이제 집권 여당이라는 게 있지만 이 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이고 시장이나 단체장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당선돼도 당연히 이제 그 당을 통해서 이제 된 거지만 그래도 그 도시 전체에 또 시장이고 지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현대사 인물들 이제 대통령들 볼 때에도 모든 어쨌든 일단의 지금까지의 모든 편견이나 가졌던 선입견이나 그리고 배웠던 것들 혹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일단은 다 내려놓고 좀 그냥 일단은 좀 백지 상태에서 처음에는 좀 다시 이렇게 새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수 쪽의 대통령이든 진보 쪽의 대통령이든 일단 우리나라의 역사를 또 만들어 왔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으로서 그 대통령을 일단 처음부터는 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그게 일단 의도가 어떻고 또 배경이 어떻든 아까 어쨌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팩트는 팩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퇴임 이후에 여러 과는 과대로 또 평가를 하지만 또 공은 공대로 또 평가를 하고 어쨌든 좀 일단은 좀 있는 그대로 흡수를 하고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의
업적이든 또 배경이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좀 그렇게 하려고 저는 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좀 그런 토대에서 또 우리가 그런 대화나 또 소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도 마무리 발언으로 뭐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배울 점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 대통령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좋고 뭐 의견 얘기해 주시죠. 네. 뭐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으로서 배울 점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 시대로부터 배울 것들이 많죠. 3당 합당에 대해서 우리가 야만적 합당이다 뭐 이러면서 뭐 그 당시에 비판도 많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통한 3당 합당은 어찌 보면 군부 정권의 독재 정권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 더 이상 독재 권력, 1인 개인의 카리스마적 권력 결정에 의한 어떤 국가 권력이 아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3당 합당에 의해서 어쨌든 다수를 차지하는 어떤 정당 정책을 통해서 어, 어떤 결정이 되는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던 첫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저는 봐요. 그 전까지는 대통령 혹은 개인의 어떤 카리스마적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3당 합당은 사실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의 집합체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어떤 가치 중심의 어떤 합당이 아니기도 했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절차적으로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했던 저는 첫 사례가 바로 이 노태우 정부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철학을 가진 대통령과 그러지 않은 대통령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한다면 저는 가장 좋은 비교 대상은 노태우와 김대중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북방 정책과 햇볕 정책은 정치학적인 어떤 외교 정치학적인 용어로는 관여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의 어떤 결을 다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관여 정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펼쳤던 노태우 대통령은 그 사람 회고록에 보면은 박 대통령이 총격으로 죽는 그 순간에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과 남북 관계의 개선의 어떤 아주 절차적 중요성을 아주 경험했던 그 하나의 경험이 남북 관계를 바꿔나가고 국제 관계를 이제 통해서 남북 관계를 바꿔나가겠다라는 어떤 경험을 준 건데 이것이 정치 철학으로 발전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나왔던 현상이 뭐냐면 노태우 정부 전반기에는 박철원이 대북 관계를 주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온건파였습니다. 그리고 박철원과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 만났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해요. 서로가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박철원 회고록을 보면은 김대중 그 당시 총재였겠죠. 만나고 깜짝 놀랐다. 나의 생각과 이렇게 똑같은 야권의 정치인을 본 적이 없었다. 이런 글이 나올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신임할 때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과 대북 정책은 온건했고 대화와 협력을 중시했는데 후반기로 넘어가서 김종희가 등장을 하면서부터는 철저한 대북 고립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대북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관계를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활용을 해버려요. 또 김종희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노태우의 리더십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위임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쓰는데 예, 저는 그 표현이 뭐 적절하다고도 보지만 예, 그렇죠. 철저하게 위임하는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대북 정책과 국제관계 정치 철학이 없다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만 반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대북 정책을 잘 보면 30년 이상을 1970년대부터 대북 정책에 대한 철학을 본인 대선 때부터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2000년에 들어서서 꽃을 피운 게 6.15 선언인데 그 이후에 대북 정책이 국제관계에서도 영향을 받고 휘둘릴 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유일한 정부가 김대중 정부였어요. 부시 정부가 당장 북한에 대한 타격을 지시를 할 만큼의 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그 시기에 부시를 찾아가서 지금의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위기를 종식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했거든요. 이거는 노태우 정부 시대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불가능했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 철학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대통령이어야지만 저는 그 시대 정신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위임형 노태우 정부의 리더십 플러스 믿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정치 철학을 꾸준히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철학을 갖춘
대통령으로서의 모습 또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노태우와 김대중의 어떤 절묘한 어떤 조합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최영림 씨도 마지막으로 소감, 대통령으로 배울 점이라든가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역협회에 다니고 있는 최웅님입니다. 우선 소개. 안녕하세요. 유치원민 만빈이 진료소에 다니고 있는 최태리입니다. 잘했어. 이제 인사드리고 나가. 최고 많은 주들인데 잘했어. 일단 아빠 먼저 소개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꼭 껴서 말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저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책에 대한 평가는 아니면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평가 모두 동의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전혀 모르던, 생각도 안 해봤던 이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알게 된 게 좋았고, 책 읽기 전에는 그냥 듣보잡 대통령이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읽고 나니까 나름 자신의 역할을 해낸 그런 대통령으로 저에겐 좀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역시 그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 또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는 그와 관련된 또는 그 세력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알고 난 후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딱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임에서 되게 여러 정파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되게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고 나중에 그쪽 세력과 대화를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소통의 폭이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군인이셔가지고 아버지하고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잘 말할 거리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우리 김선영 변호사님도 오늘 마무리 발언을 겸해서 소감이나 바람직한 대통령상이나 노태우 대통령이 배울 점이나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신랑도 노무현 대통령 때 출입 기자여서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들리시나요? 뭐 마이크를 좀 갖다 대고 하실까요? 뭐 너무 소리가 작은데? 들리시나요? 들리긴 들려요. 들리긴 들리는데 작게 들리죠. 근데 어쨌든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분이라서 신랑도 노무현 때 출입 기자여서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당을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쓴 교수님분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신랑 얘기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이나 박정희처럼 이렇게 암살당하거나 감옥에 있었거나 굉장히 오래 감옥에 있었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이 다 막 싫어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좋게 조용히 잘 기자님은 좀 이렇게 불행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나름 또 자기 방어 잘 하면서 잘 사신 되게 야근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좀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많은 거를 좀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아 의원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간단히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 하실까요? 김 의원님? 딴 데 가셨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고우영 씨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결국 핸드폰으로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음소거 키고 밑에 음소거 키는 거 이거 터치해야 돼요. 화면 아랫부분을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음소거 버튼 나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맞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예. 노트북으로 연결을 시도하다가 잘 안 돼서 핸드폰으로 겨우 연결을 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 반갑고요. 저는 범기 형님이 소개시켜 주신 그대로
정치학과 03학번이고요. 박성준 의원실 비서관으로 있습니다. 네, 정치랑 좀 거리가 있는 삶을 좀 살다가 다시 정치 속으로 조금 뛰어들었는데 앞으로 모임에 좀 많이 참석하고 또 앞으로 좋은 고견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잘 어쨌든 부탁드립니다. 뭐 네. 처음이라 뭐 책도 안 읽고 그냥 오셨으니까 간단히 인사하시는 정도로 하시고. 네. 김진아 의원님 아직도 못 들어오시나요? 김진아 의원님? 뭔가 켜놓고 딴 거 하시는. 들어오는 와 있습니다. 네네. 뭔가 짧게 간단히 얘기하고 다시 나가셨는데 모르겠는지 잘 들리진 않았네요. 의형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약간 재평가 비슷한 토론을 해보면서 뭘 어떻게 배워야 될지 한번 논의를 해본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게 전문가들에게 권력과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게 위임민주주의라는 비판도 있고, 또 사실은 또 전문성을 잘 끄집어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한 측면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잘 한번 고민해보고, 어쨌든 그 정도 성과를 만들어낸 정부가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다시 한번 그렇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부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도 한번 하게 되고, 뭐 그러네요. 저한테도 되게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선서로 쭉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다음은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회고록을 볼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김영삼 회고록은 역대 대통령 회고록 중에서도 특히 평이 안 좋아요. 너무 자화자찬과 뭐 자기, 물론 뭐 노태우 회고록도 따지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약간 좀 그렇다고 해서 평이 별로 안 좋아서 김영삼 회고록을 다루지 않고 요 책을 다룰까 해요. 이게 뭐냐면 김대중 vs 김영삼이라고 하는 그 이동형 작가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동형 작가. 이분은 요즘 유튜브나 팟캐스트 보면 이 작가라고 해서 EJ라고 하는 팟캐스트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와요. 뭐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뭐 종편에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는 아주 거의 뭐 김어준만큼은 아니지만 유사 김어준쯤 된다고 보면 되겠지. 김어준보다 조금 덜 유명한 이제 김어준 비슷한 스탠스를 가진 그 작가인데, 양반이 김대중과 김영삼이라는 책을 써서 뭐 이 책을 쓰면서 EJ라는 팟캐스트를 해서 굉장히 떴죠. 아마 유튜브나 팟캐스트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김영삼과 김대중의 권력 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현대사를 정리한 거야. 근데 이 책이 끝이 결국에는 김영삼 정권이 끝나는 데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영삼과 김대중이라고 제목을 달긴 했지만 주로 김영삼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김영삼이 어떻게 김대중과 경쟁을 하면서 권력을 잡았고, 김영삼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까지를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김영삼 정부를 한번 김영삼이라는 사람을 한번 평가해 볼 때, 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볼 때 한번 참고할 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연달아 지금 박태준 평전하고 노태우 회고록을 봤잖아요. 이 박태준 평전, 뭐 김종필, 뭐 박정희 마찬가지였는데, 박태준과 노태우는 전형적인 산업화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산업화 세대로서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 이동영 작가는 철저하게 민주화 세대, 철저하게 586 세대 민주화 세대의 시각으로 한국 현대사를 정리한 거야. 이 책을 보면 또 전혀 다른 대한민국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세대가 보는, 586 세대가 보는 한국 현대사는 또 어떤 스토리를 가진 거였나, 요걸 한번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이제 산업화 세대에 관한 시각으로 한국 현대사를 보는 공부를 지난 몇 달간 했다면, 이제 또 머리를 완전히 다른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까는 거죠. 다른 플랫폼으로 한국 현대사를 다시 한번 해석하는, 민주화 세대가 본 한국 현대사는 그럼 어떤 시대였나, 이거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요 책은 아마 노태우 회고록에 비하면 구하기는 좀 쉬우실 거예요. 이 사람이 꽤 유명한 작가여서 뭐 아마 헌책방 같은 데서도 구하기가 쉽고, 그냥 대형 서점에 가도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책 구하느라 힘든 거는 그렇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다음 스터디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되는 일정으로 해서 후닥닥 잡도록 하죠. 4월 14일 수요일 저녁 어떠세요? 4월 14일 수요일 저녁이나 아니면은 뭐
21일 수요일 저녁이나 혹은 뭐 4월 20일 화요일 저녁이나 뭐 요 때쯤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시간은 저녁 9시쯤으로 해서. 특별히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안 되면 뭐 댓글을 다시던가 뭐 이렇게 음소거 키고 저는 사실은 그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좋습니다. 오케이, 제가 수요일. 월화목이 다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요일이 좋습니다. 네. 그럼 14일이나 21일 괜찮으세요? 21일 좋습니다. 네, 21일. 그러면 21일로 가죠. 4월 21일 수요일 밤 9시에 오늘처럼. 근데 이제 그때 가서 혹시 이게 풀리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돼서 집합금지가 풀리면 좀 일찍 당겨서 한 7시 반쯤에 이재백 대표님 사무실에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해도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처럼 온라인 모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평소처럼 저녁 때 하는 걸로 줌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차 전국 경제사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텐데 우리 끝나기 전에 그래도 사진 한번 찍어야죠. 우리 혹시 14일은 안 되시나요, 보람님? 14일도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보람 씨. 저는 좀 14일이 회의가 어려우시죠? 네네네. 제복 씨 괜찮으세요? 괜찮은데 혹시나 출산이랑 겹칠까봐. 네.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뭐 일단 예정일은 그거보다 한 10일 뒤라서 네, 괜찮을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가보고 네네. 상황 바뀌면은 네네. 하든가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순산하시기를 이제. 네네. 그러면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합시다. 고생들 하셨고요. 책 좀 나오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신정현 의원님 그새 또 어디 나가셨네요. 책 나오게 이렇게 하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든 뭘 하든. 하나 둘 셋. 자, 뭐 된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자, 고생하셨고 그러면 다음 달에도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